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장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장 건강에 관한 그런 강의를 많이 했고, 또 유산균, 그리고 또 밀가루의 위험성, 그런 강의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제 강의는 그동안 제가 한 강의를 요약 정리를 하는 그런 면도 있고, 요즘 장 건강이 안 좋고 장 점막이 손상이 돼서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그 장 점막을 재건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정보가 또 오늘 제 강의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소위 말하는 장 디톡스, 장 건강을 재건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엄청난 수준의 지식이 생길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장 박사님, 요즘 저는 항상 피곤해요. 밥을 먹어도 힘이 안 나고 마치 술 먹은 사람처럼 정신이 항상 몽롱하고 안개 낀 곳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저는 거의 밥을 안 먹는데도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몰라요. 체중 감량이 어렵다 그러고, 저는 남들 안 걸리는 감기도 1년에 뭐 5, 6번씩 걸리고, 그렇게 해서 이런 면역력이 저하된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고, 내시경을 했는데 뭐 다 괜찮다고 하는데 본인은 막 대변에서 악취가 나고, 어떨 때는 설사가 나오고, 어떨 때는 변비가 나오고, 굉장히 장 건강이 안 좋다는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밀가루 음식 먹고 나가지고 굉장히 졸립다는 분들, 피부에 어떤 수포성 그런 발진이 생긴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이 괴로워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도움을 청하지만, 사실 저도 뭐 내과 의사지만 대부분의 소화기 내과에 제가 리퍼럴을 해보면 그냥 내시경해서 뭐 위궤양이나 어떤 뭐 염증성 장염 혹은 대장암, 뭐 위암 이런 거 없으면 대부분 그냥 뭐 괜찮습니다. 뭐 위장약, 변비약, 뭐 설사약 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환자들이 굉장히 이 장 건강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그것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유산균이 뭐죠? 세계보건기구 정의에 의하면 적당량을 섭취했을 때 우리 인체에 유익을 주는 살아있는 균이라고 정의를 했죠. 근데 그 유산균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장 그 자체가 거대한 면역기관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고, 장 건강이 무너진 분들이 장 건강 회복을 위한 5R 전략을 쓰면은 많은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믿고 있고, 또 거기에 관한 임상적인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5R 장 디톡스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장 건강 증진을 위해서 미국 SFI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병의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여러분의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죠? 리무브, 장내 유해균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산균과 같이 우리 몸에 유익함을 주는 균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장내에는 우리의 건강을 망치는 유해한 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러한 유해균을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마치 우리가 적이 우리 진지 깊숙이 침투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일단 싹 다 그냥 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재건을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첫 번째 전략은 일단 적들을 딱 섬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무브, 장내 유해균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리플레이스, 효소 보충을 통해서 장내 유해 단백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장에는 우리가 미처 소화하지 못한 그런 유해한 단백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밀가루가 여러분의 장 건강 망칠 수 있다는 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몸에 미처 소화되지 않은 그런 각종 독소들, 그 독소들은 사실 알고 보니까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그런 유해한 단백질 쪼가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효소 보충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 바로 리플레이스. 그다음 세 번째 단계는 리이너큘레이트. 이 말은 뭐죠? 프로바이오틱스 경구 투여로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거죠. 아까 1단계에서 나쁜 균을 다 제거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유익한 균도 제거가 됐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적군하고 아군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융단폭격을 해서 다 그냥 적들을 죽였는데 아군도 많이 사멸이 됐죠. 그래서 다시 새로운 유익한 균으로 그렇게 해서 새롭게 우리의 장 제국을 건설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네 번째는 어떻게 되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장 점막 재생을 위해서 L-글루타민을 투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L-글루타민. 여러분, 글루타민이 뭐죠? 20가지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글루타민이 장 점막, 손상된 장 점막을 재생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증거를 제가 제시할 것이고요. 다섯 번째 뭐죠? 장 건강이 회복이 됐다면 그 다음부터 리밸런스, 장 기능을 복구하는 맞춤 식단과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장 건강이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R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텝 1에서는 뭐죠? 항생제를 통해서 자, remove, 뭘 remove 하죠? 우리 몸의 장 건강, 해치는 그러한 나쁜 균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항생제를 쓰냐면 리펙세민이라는 항생제가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노르믹스정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자이펙산정이라고 해서 이건 FDA에 승인이 된 항생제인데 550mg을 하루 3번 2주간 투여합니다. 이 약이 특히 어떤 분들에게 좋으냐면 변비를 동반하지 않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치료에 매우 탁월하고 특히 변이 묽게 나온 사람, 뭐 설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주 무름변을 보는 분들에겐 이 항생제를 2주간 투여하게 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임상에서 많이 썼고요. 이 구조를 보면 이게 굉장히 분자량이 크고 이게 물에 잘 안 녹는 그런 성분을 갖고 있어요. 거의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항생제에 비해서 일단 몸으로 흡수가 되면 전 세포가 다 영향을 받으니까 체내 흡수가 되지 않으므로 그 부작용 발현도 적고 이 약이 구조를 보니까 아까 이게 물에 잘 안 녹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약은 담즙이 많은 소장에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소장에서 유해한 균이 증식이 돼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영양분 흡수가 안 되는 분들, 이유 없이 배가 가스가 차는 분들한테 이 항생제가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생제를 쓰기 전에 반드시 대변 검사를 해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고 하는 장염을 일으키는 굉장히 안 좋은 균이 있습니다. 그런 균에 독소가 있는지 그것도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런 독소가 발견됐을 때는 이 항생제를 통해서 2주간 치료하고 나중에 대변 검사를 통해서 그 유해균이 제거됐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리플레이스예요. 뭐를 리플레이스해요? 우리 몸의 췌장에서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되는데 그중에서 프로디에이스,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이가 40이 넘어가게 되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가 점점점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114강, 매일 먹는 우유와 밀가루, 장과 피부, 뇌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꼭 이거를 참조하세요. 거기에 보면은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 단백질 속에는 프롤린이 풍부한 알파글라이딘이라고 하는 이 펩타이드 쪼가리가 있는데 프롤린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아미노산, 물에 잘 녹지 않는 그런 특이한 아미노산이 여기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죠. 프롤린이 풍부한 이 시퀀스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다이펩티드 펩티데이즈 4라고 하는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 이 DPP4 효소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글루텐 단백질이 풍부한 밀가루 음식을 먹고 나서 장내에 장 누수 현상을 일으키는 바로 알파글라이딘 같은 이러한 독성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아서 장 안에 쌓이면서 이런 것들이 장 누수 현상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이유 없이 피곤하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장에 자꾸 가스가 차거나 대변을 볼 때 굉장히 무른 변이 나고 또 어떨 땐 토끼똥같이 변비도 아니고 뭐 마른 병 같은 그런 게 나오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글라이딘 단백질의 그런 로 인해서 장투과성 증가해서 그런 게 생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인 글라이딘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하지 않으면 장두수 현상을 일으키는 그 기전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미국의 알레시오 파사노라고 하는 닥터가 있죠. 이분이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털의 그 소화기내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글루텐 프리덤이라는 책을 썼죠.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분이 2012년도에 피지올로지 리뷰라는 저널에 글라이딘 성분이 왜 해로운가에 대한 그 기전을 발표했어요. 그게 보니까는 조놀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 장 상피세포 안에 조놀린을 그 분비를 증가시켜가지고 그 조놀린에 의해서 장 투과성이 증가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한 이분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노벨 의학상 후보라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 이론에 의하면은 이 글라이딘이라고 하는 그 글루텐에 들어있는 프롤린이 풍부한 그 펩타이드 시퀀스는 일반적인 프로디에이스 단백질 분해 효소로는 분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DPP4라고 하는 다이펩티드 펩티데이즈 4라고 하는 특별한 효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효소가 부족해지게 되면은 이러한 글라이딘이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고 장에 쌓이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장내 노폐물, 장 독소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러한 해로운 단백질이 쌓여서 여러분의 장 건강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DPP4 효소 활성을 갖고 있는 제가 소화제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클레어 랩에서 만든 세리네이드 같은 그런 소화 효소제를 통해서 그걸 한 달간 복용을 해서 장에 있는 효소 보충을 통해서 장에 있는 이러한 그 해로운 독성 단백질 글라이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또 유제품엔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유제품 우유를 먹게 되면 거기에는 카제인 단백질이 있죠. 카제인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어떤 쪼가리 그 펩타이드가 있다 그랬죠. 카소몰핀. 이게 지금 자폐증을 일으키는 그런 펩타이드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카소몰핀은 일종의 마약 성분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 카소몰핀에도 프롤린이 하나, 둘, 세 개나 있어요. 이것도 DPP4 효소가 아니면 이게 완전히 분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분해되지 않은 카제인 단백질에 해로운 쪼가리인 이런 카소몰핀이 장내에 축적이 되면 어떡하죠? 사람이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바로 이러한 소화 효소 보충제를 통해서 DPP4 효소의 활동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좀 줄이세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한 변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밀가루 음식을 완전히 끊었어요.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밀가루 음식을 거의 안 먹었어요. 그리고 가끔 먹을 때는 제가 이런 소화 효소제를 통해서 글라이딘을 완벽하게 처리했죠. 그렇게 할 때와 안 할 때 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정신이 맑아지고 스텝 3는 뭐냐? Re-inoculate. 아까 1단계에서 항생제를 써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시켰고 2단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유해한 단백질도 제거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장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는 유익한 균이 감소가 돼 있잖아요. 그거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유산균 보충제가 필요하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 그 강의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컴플릿 캡슐에 그 이점을 소개를 했어요. 클레어 랩에서 만든 이 유산균 제제 같은 경우는 무려 250억 마리에 달하는 초대용량 유산균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는 소장에 주로 작용하는 락토바실로스 7종과 대장에 주로 서식하는 비피도백테리움 2종 총 12개의 유산균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제가 설명한 여기에 들어있는 유산균 중에서 임상적으로 효능이 입증이 된 유명한 유산균들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할게요. 제가 그때 어떤 거 설명했죠? 락토바실로스 람노소스. 이게 무슨 유산균이죠? 소위 말하는 항알러지 유산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임상시험 결과가 있었어요. 이 유산균이 함유된 우유를 출산 2-4주 전에 엄마가 먼저 먹고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기 2-4주 전에 이 유산균을 먹고 아이가 얻게 되는 그 유산균의 대부분은 바로 엄마를 통해서 와요. 엄마를 통해서. 엄마의 유산균이 좋아야지 아이들의 장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상시험에서 출산 2-4주 전에 엄마에게 먼저 유산균을 락토바실로스 람노소스가 함유된 유산균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 신생아한테 1년간 투여를 했더니만 대조군에 비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아이에게서 발생하는 게 억제됐다는 그 논문이 발견됐죠. 락토바실로스 살리바리우스 이게 왜 유명하냐?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는 천연 항생제를 만드는데 그 천연 항생제 이름이 뭐죠? 박테리오신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상당히 재밌어요. 우리 인간 게놈의 유전자 개수보다 100배에 달하는 유전자가 있다 그랬죠. 그 유전자가 우리 인체에 존재하지 않은 특별한 아미노산들을 만들어요. 그런 아미노산을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링 구조의 원형 구조의 천연 항생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굉장히 초강력 이게 항생 물질이에요. 락토바실로스 살리바리우스는 장내 유해 세균을 억제하는 천연 항생제를 만든다. 그리고 이것이 장내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하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장에 안 좋은 세균의 증식을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유산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유산균 하면은 락토바실로스 카세이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야쿠르트라고 그러죠. 그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유산균 음료 야쿠르트의 주원료죠. 이 유산균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변비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다른 임상실험 결과에는 로타바이러스라는 급성 설사병의 그 발병 기간을 단축시켜줬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유명한 균이고 카세이가 뭐죠? 벌써 그거 하면 유제품이 생각이 나죠. 이게 그래서 그 우유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즈를 먹게 되면 그 치즈를 발효시키는 유산균이 바로 락토바실로스 카세이라는 겁니다. 비피도백테리움 주로 대장에 서식하고 올리고당을 분해해서 짧은 가닥의 지방산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죠. 이 비피도백테리움은 보면은 이렇게 Y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지를 친 것 같은 그런 모양의 그 유산균이고 이것은 주로 대장에 서식하면서 올리고당을 분해해서 짧은 체인의 지방산을 만드는데 소위 말하는 SCFA 장상피의 치밀 결합을 강화해서 장두수 현상을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락토바실로스 가세리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이게 임상실험 결과 가세리 12주간 섭취 후 내장지방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됐다고 101강에서
비만과 당뇨를 유발하는 뚱보균이 있다는 그 강의에서 제가 이 락토바실로스 가세리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 기전은 단당류를 흡수할 수 없는 다당류로 바꾸어서 다이어트 효과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고, 또 이게 여성 질내에 이게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여성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유산균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성들이 싫어하는 게 뭐죠? 비만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성들 그 질염이 생기면 그 안 좋은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이 락토바실로스 가세리 제가 많이 레코멘드합니다. 이거 쓰게 되면 여성들 질 건강도 굉장히 좋아지고 안 좋은 냄새도 없어지고 또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가세리 이름이 약간 좀 여자 이름 같지 않습니까? 이 가세리는 여성들에게 특히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 같고, 물론 그 비만을 호소하는 그런 남성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산균이라는 거, 제가 그때 클레어랩에서 만든 메타F 캡슐에 이게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단계에서 remove, 유해균을 제거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replace, 장에 부족해진 소화효소 보충을 통해서 장내의 독성을 일으키는 유해한 단백질을 제거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reinoculate, 유산균 보충을 통해서 장내 유익한 균의 숫자를 올려야 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손상된 장 점막을 재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글루타민이라고 들어보셨죠? L-글루타민. 이게 바로 글루타민이에요. 글루타메이트에서 합성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비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왜? 글루타메이트에서 글루타민을 합성하는 글루타민 신사테이즈라는 효소가 우리 몸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런데 어떤 책에 보면 이게 조건부 비필수 아미노산이다. 왜 조건이란 말이 붙었죠? 평상시에는 이게 우리 몸에 합성이 되니까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 인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외상을 입었다든가 아니면은 극심한 운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코비드19와 같은 그런 감염병에 시달릴 때 우리 몸에서 글루타민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합성하는 그 양만 가지고는 안 되고 외부에서 보충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는 조건부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아미노산이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아미노산이에요. 인체의 20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가장 풍부한 아미노산 한 개를 꼽으라면 바로 글루타민이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글루타민을 왜 인체에서 그렇게 많이 만들까요? 이것이 장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글루타민이 얼마큼 중요한가? 자, 여러분, 혈중 글루타민의 10%가 장 상피세포에 의해서 소모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 글루타민이 장 상피세포의 주 에너지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 에너지원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을 하거나 만성 소모성 질환, 당뇨병,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혈중 글루타민이 급격하게 저하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심한 운동을 하면은 혈중 글루타민 농도가 500 이하로 저하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타민은요, 우리 몸에서 만들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심한 운동을 하거나 심지어는 한 끼만 금식을 하더라도 혈중 농도가 금방 떨어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장 상피세포는 이것을 합성할 수 없고 다른 기관에서 만든 그 글루타민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글루타민에 이 장 상피세포가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 건강을 위해서는 이 글루타민에 제대로 보충이 돼야 되는데, 장 건강이 안 좋은 분들, 만성 소모성 질환이나 혹은 만성 장염이 있는 분들은 벌써 그런 염증 상태 자체가 이 글루타민이 농도가 굉장히 저하된 상태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글루타민을 외부에서 보충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글루타민이 어떻게 해서 장 건강을 유지하는가? 자, 첫 번째는 장 상피세포의 주 에너지원이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글루타민이 장 상피에 치밀 결합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치밀 결합을 보면 액토마이신이라고 하는 그 근육 성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그 치밀 결합을 꽉 조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글루타민이 이 GFR 수용체를 자극해서 장 상피세포의 치밀 결합을 옥죄하는 근육 단백질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L-글루타민이 스트레스 상태에서 생산보다 소비가 많아져서 결핍이 초래되면 장 점막이 위축되고 장 누수 현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장 상피세포를 보면요, 자, 여러분, 이 장 상피세포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은 이 장 상피세포가 모여가지고 장 상피를 구성하죠. 근데 이 장 상피가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고 보면은 이렇게 윤기가 있어요. 이렇게 돌기가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빌러스라고 그래요. 이 빌러스 밑에 보면 크립트라 그래서 이걸 움이라 그래요. 이렇게 푹 들어간 부분이 있고, 이 건강한 장 상피는 육모와 움의 비율이 크다는 거죠. 이 육모가 키가 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크립트, 그 움은 얕을수록 그 장 상피가 건강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 글루타민을 이용해서 정말 장 상피가 재건이 됐는지를 볼 때는 이 레이셔를 보면 돼요. 육모와 이 이게 움푹 들어간 거에 이 레이셔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장 상피는
더 건강하게 재건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레이셔가 점점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장 점막이 위축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레이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장 건강이 좋은지 나쁜지 장 누수 현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렉출로스하고 마니토를 이용하는 건데 이 락출로스하고 마니토를 보면 이게 지금 락출로스예요. 이거는 2당6고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인체에서는 이거 분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장 건강이 안 좋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흡수가 된다는 것은 뭐죠? 장에 있는 그 장벽 베리어가 망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마니톨이 있어요. 마니톨은 이건 사이즈가 작은 단당류인데 이건 흡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한테 이 락출로스하고 마니톨을 경구 투여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게 얼마나 흡수가 돼서 소변으로 나가는가 그 레이셔를 보면 돼요. 그래서 장 건강이 안 좋고 장 누유 현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락출로스가 많이 흡수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원래 흡수가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많이 흡수가 되니까 소변에서 락출로스가 많이 검출이 되고 그렇게 해서 락출로스와 마니톨의 비율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장 누수 현상이 있는 사람에서는 락출로스와 마니톨의 비율이 크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정상값이 얼마가 되냐면 0.037 이하가 돼야 돼요. 그 이상이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장 투과성이 증가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 그 육모하고 그 우의 그 비율이 커질수록 그 장이 건강한 것이고 그게 낮아지면은 장 건강이 안 좋은 것이라고 그랬고 락출로스와 마니톨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장 건강이 안 좋은 것이다. 장 누수 현상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러한 필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임상 시험 결과를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크론병 환자, 완전 병이 활동을 하지 않는 인액티브 스테이지에 있는 크론병 환자에게서 장 투과성이 글루타민 경구 투여 2달 만에 현저히 감소된다는 그런 임상 논문이 있습니다. 락출로스와 마니톨의 레이셔를 본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베이스라인을 보면은 글루타민을 갖다가 경구 투여하기 전에는 이렇게 장 투과성이 증가가 돼 있었어요. 여기 보면 레이셔가 올라가 있죠. 근데 2달만 어떻게 됐죠? 이게 내려가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글루타민을 여기서 얼마큼 투여했냐면 0.5g per 체중 킬로그램 글루타민을 투여했을 때 글루타민이 크론병 환자의 장 투과성을 2달 만에 현저히 감소시켰다. 장 누수 증후군을 경감시켰다는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크론병 환자의 글루타민 경구 투여 2달 만에 장 상세포가 건강하게 재건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뭘 봤죠? 아까 제가 얘기한 육모와 우메 레이셔, 빌러스와 크립트 레이셔를 보니까 베이스라인이 2.3인데 자, 이게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제가 좋다 그랬죠. 육모의 키가 커지고 그 크립트의 깊이는 얕아질수록 그 장이 건강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 2달 만에 2.68로 증가가 됐어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게. 그래서 이 말은 뭐죠? 글루타민의 경구 투여가 바로 장 건강, 장 누수 현상을 감소시켰고 여기서는 크론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대조군에 보면은 크론병이 없는 일반 대조군이 있어요. 그건 제가 데이터를 여기 첨가시키지 않았는데 이분들도 역시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게 나타났는데 크론병 환자에게서 이러한 그 장 투과율 감소 그 다음에 이 빌러스 크립트 레이셔 증가가 월등히 높다는 것이 이건 한마디로 장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썼을 때 이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자, 손상된 장 점막 회복을 위해서 글루타민 요법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의 제약회사에서 L-글루타민 정맥 주사가 나와 있어요. 디펩티벤 주라고 해가지고 50cc짜리 한 병이 50cc가 있는데 여기 20g의 글루타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주 주사를 하는 겁니다. 한 달간. 그렇게 해서 장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서 글루타민 정맥 주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글루타민 혈중 농도를 올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까 임상 시험 결과에서처럼 경구 투여에도 그 정도인데 이거는 정맥 주사를 했으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글루타민 메가도주라고 볼 수가 있죠. 손상된 장 점막을 재건하는 겁니다. 장 투과성이 어떻게 되죠? 감소가 된다 그랬죠. 한국에서 지금 L-글루타민 경구 투여를 위한 글루타민 프로 5000이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한번 이거 샘플을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이 좋은데 이 주 원료가 L-글루타민 5g이 들어있고 여기에는 또 알기닌과 락토페린, 산화아연, 비타민 A가 첨가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락토페린이라는 거 상당히 여기 특이한 물질인데 여러분 락토페린이 뭔지 아세요? 이게 엄마들 그 초유에 들어있는 일종의 그 단백질인데 이게 아이의 장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게 왜 락토페린이냐? 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이거를 복용하게 되면 장에서 철분 흡수가 증가가 된대요. 철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 락토페린이 유산균의 철분 흡수 또한 도와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유산균도 철분이 필요하고 신생아도 철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락토페린은 신생아에게도 좋고 유산균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락토페린을 투여하게 되면은 유산균이
활발하게 증식된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게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초유 성분이 락토페린이. 그리고 산화아연이 여기 들어있는데 아연 섭취량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장 점막에 그 뮤신의 그 층이 증가된다는 그 논문이 있어요. 이 글루타민 프로 5000 같은 경우는 L글루타민만 포함된 게 아니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락토페린이 있고 산화아연이 포함되어 있고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상적인 제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매주 디펩티벤 주사를 매주 점액 주사를 하고 글루타민 프로 5000을 통해서 경구 투여를 해주게 되면은 장 점막이 재건될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치료가 된다는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리밸런스죠. 장 환경이 개선되었다면 스트레스 관리, 식습관 개선,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과 맞춤형 영양제 처방을 통해서 무병장수를 추구하는 양생의 길을 이제 우리가 걷는다. 그것이 바로 이제 리밸런스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장 건강을 위해서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유해 쇄균을 제거하라. remove.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replace. 장내에 있는 여러 가지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효소 보충을 통해서 DPP4 활동을 갖고 있는 그런 소화 효소제 보충을 통해서 글라이아딘과 같은 해로운 단백질을 완벽하게 분해를 하고 장내의 그런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reinoculate. 첫 번째 단계를 통해서 유해균을 제거할 때 유익한 균도 같이 제거된다고 그랬죠. 유익한 균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유산균 제품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네 번째에서는 어떻게 됐죠? 손상된 장 점막을 재건하기 위해서 L글루타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세포가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고 장 상피의 친밀 결합을 강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장 건강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장 상피 세포가 이것을 합성할 수가 없고 이것은 주로 우리 몸의 폐나 근육, 간에서 합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혈중으로 공급이 되면 장 상피 세포가 이것을 이용을 하는데, 우리 인체가 가혹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혹은 장염이 있을 때 만성 염증성 질환, 심한 운동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이 글루타민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글루타민 경구 투여 정맥 주사를 통해서 한 달간 치료를 해주게 되면은 장 점막이 재생이 될 수 있다는 아까 그 논문 증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바른 식생활 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저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이죠. 밀가루를 완전히 끊어버렸고 유제품도 거의 안 먹고, 그리고 저는 요즘 현미밥이나 제가 좋아하는 오트나 옥수수, 글라이아딘 단백질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곡류를 통해서 식생활 개선을 했더니 저는 지금 20년이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저는 완전 기적을 체험한 거죠. 컴플리트 캡슐을 제가 오랫동안 굉장히 먹었거든요. 참 신기한 게 이거를 먹고 나서 저는 대변에서 냄새가 안 나요. 제 환자들도 유산균 제품을 복용하고 나서 대변에서 냄새가 없어졌다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입에서 나쁜 냄새가 안 난다는 거야. 또 어떤 분들은 그 질염이 있어가지고 밑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는데 어떤 여성들 이거 먹고 그 냄새가 다 없어졌다는 분들도 있고, 정말 건강한 사람은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채취가 바뀐다니까요. 입에서 나는 냄새.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돈 잘 버네, 돈 냄새가 나,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어떤 돈을 잘 벌게 하는 유산균이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유산균이 있는 게 아닌가. 머리도 좋고 건강하고 그런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 대변부터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사람에 있는 그 유산균을 이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유산균으로 우리 몸을 채우게 되면은 그러한 사람과 유사한 그 정신까지 바뀌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슈퍼 면역자. 어떤 사람은 코비드에 백신을 안 맞는데 코비드에도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슈퍼 면역자가 존재하거든요. 그것도 아마 장내 미생물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요, 이 장내 미생물 연구가 이거는 정말 옛날에 그 서부의 그 미개척 시대에 사람들이 그 금을 캐러 갔잖아요. 네, 제가 볼 땐 건강의 골드가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시급하고, 미래에는 좀 더 명확한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런 전문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장내 미생물 약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에 관한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장내 미생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장내 미생물이 우리 정신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런 강의도 할 거고요. 또 우리 장에서 독소,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한번 제가 해야 돼요. 그것에 관한 유산균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 제가 여러분들 장 건강을 위해서 제가 유산균 강의를 여러 번 했고,
제가 여러 제조사들의 그런 후원을 받아서 이런 강의를 준비해서 사람들이 야, 그거 장 박사가 괜히 돈 밝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오히려 그 제조사들이 제 이 강의를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많은 강의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검증된 그런 제품을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도 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장 건강에 관한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디톡스 방법 5R 요법을 오늘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 인생에 8%라도 도움이 됐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